안녕하십니까. 한국표준협회 ESG 경영센터장 권성식입니다. 오늘 저는 ESG 공급망 실사 업종별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동향입니다. 최근 ESG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규제와 법제화가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분야, 정보 공시, 그리고 공급망 실사, 그리고 탄소 중립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규제와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공급망 실사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실사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그리고 2018년도에 나왔던 OECD 기업 실사 지침, 그리고 2010년도에 나왔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ISO 26000에서 각각 기업의 실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세 가지의 그 맥락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 ISO 26000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고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프로젝트 또는 조직 활동의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서는 이 부분을 가치사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에 실제적이고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회환경, 경제적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프로세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앞으로는 실제 이러한 활동을 하고 나서 이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로 EU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EU의 주요국에서는 이미 법제화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미 공급망에서 노예제나 인신매매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의무적으로 기술하게끔 제도화를 하였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기업 실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 실사에 대한 의무법은 프랑스의 비질런스 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랑스 비질런스 러가 이제 2017년도에 발효된 이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인권 및 환경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되어 왔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도 실제로 이 프랑스 비질런스 러에 의해서 분쟁 강물에 대한 이슈를 오랫동안 소송을 제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도 올해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장을 보면은 다임러라든지 독일의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에 의해서 기업 실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의 공급망 실사법은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한 이런 세 가지 법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업 CEO에 대한 형사 책임도 부과할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없었던 면책을 위한 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증명을 기업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실 EU 공급망 실사법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EU 공급망 실사법이 나오게 된 도입 목적은 기존의 가이드라인이나 이니셔티브들이 사실 자발적인, 그러니까 논-바인딩 레코멘데이션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미비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U 회원국 내에서도 국가별로 상이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EU 차원의 통합된 기업 실사 의무법으로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2월 23일 날 EU 집행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이 중견기업 중에 고위험 업종들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 4월 달에 EU 의회 상임위에서 채택한 안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중견기업의 고위험 업종은 삭제되었고, 다만 EU 역내의 기업들의 직원 수 500명 이상이거나 또는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최종 모기업에 대한 기준, 그리고 EU 여계에서는 역시 그룹 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전전년도 회계 기준으로 EU 내 순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인 최종 모기업이 대상이 되는 사항들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고위험 업종 중견기업이 삭제되면서 최종 모기업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등장된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실제로 적용받는 기업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 CSDDD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실사인데요. 세부 내용은 디렉티브 어넥스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EU 의회는 인권 및 환경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추가하여서 실사할 것을 제안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실사 범위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공급망을 실사해야 된다는 점을 모두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EU의 법안은 EU 집행위가 처음에 초안을 발의하면 EU 의회와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세 주체의 입장이 확정이 되면 3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법안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작년도에 EU 집행위에서 냈던 그런 입장과 EU 의회와 이사회의 입장이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집행위의 입장에 비해서 EU 의회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제안하고 있고요. 이사회는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3자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실사를 수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에 역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급망 실사 결과 보고에 대한 부분은 현재 또 EU에서 시행 중인 CSRD 제도와 연계해서 리포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게 되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각국에서는 아마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공공조달 입찰에서 배제한다든지 수출 신용 배제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시점입니다. 적용 시점은 작년도에 EU 집행위 발표 이후에 작년 말에 EU 이사회와 의회의 입장이 발표되었고 지난달에 EU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고 이제 6월 달에 EU 본회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EU 본회의 표결이 있고 나면 사실 이제 EU 의회의 입장이 이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23년 내에는 3자 간의 협상을 이제 실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초에 이제 EU 법무부 장관 디디에 장관이 이제 국내 방문을 해서 가급적 23년 내에 3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법안이 발효되고 나서 2년 내에 EU의 27개 회원국들은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이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EU에 수출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를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라든지 매출액에 따라서 이제 3년에서 5년 사이에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이 EU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기업의 원청사가 이제 EU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처럼 EU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이제 납품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실상 EU 공급망 실사의 간접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따라서 사실 실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이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EU 공급망 실사법을 대응하기 위해서 업종별로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업종의 경우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건 등과 같이 원자재 소싱에서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서의 노동 조건도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섬유 원자재 이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저감 부분, 그리고 고용 안정성, 그리고 제품 개발 등이 업종별 주요 체크 포인트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제약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내에서 이런 업스트림 쪽보다는 다운스트림 쪽에서의 그런 윤리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로 인한 윤리적인 이슈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활용 단계에서의 제품 안전,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패키징, 그리고 폐기물 관리, 그리고 용수, 그리고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 등이 제약 업종의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는 건설업은 아무래도 협력사가 많다 보니까 협력사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윤리 경영, 건설 폐기물 관리,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저감, 그리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존, 그리고 인권 경영 등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역시나 공급망에서 업스트림 쪽에서 분쟁 광물에 대한 원자재 소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환경제나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
인권경영, 인적자원 개발 등을 역시 중요한 업종별 체크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서는 대기 질이라든지 수자원 관리, 폐기물, 그리고 직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 윤리 경영 등을 역시 업종별 체크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업종별 체크포인트를 사실 여러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모두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 업종별 체크포인트는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일 뿐이지 실제로는 개별 기업들이 처한 환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IS 26000이나 GRI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이제 섹터 이제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오일앤가스가 나왔고 그 외에도 이제 40개 업종의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스비 그리고 OECD 기업 실사 지침 등 다양한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업종별 체크를 위해서는 GRI 섹터 스탠다드나 사스비 같은 지표들을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OECD 기업 실사 지침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전기전자 업종이었던 RBA, 지금은 전체 업종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RBA라든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의 드라이브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베러커튼 이니셔티브라는 섬유 업종의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Together for Sustainability라는 화학 업종의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각각의 업종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업종 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역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업종 내에서 어떠한 이슈를 관심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에도 ESG 가이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만든 것들도 있고요. 한국표준협회에서도 매년 업종별로 중요 이슈를 머티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인권과 관련돼서는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업종별 이슈들을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가기관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원청사의 고객사 요구사항, 그리고 미디어, 언론, 규제 내역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사실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업종에서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모두 동일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가기관의 평가 기준만 해도 MSCI나 ESG 기준원이나 에코바디스나 RBA나 사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보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평가를 받는 평가가 만약에 에코바디스라고 한다면 그 에코바디스의 평가 기준을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 체크포인트는 사실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개별 기업이 처한 환경을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학 업종의 체크 포인트를 예를 들어 보면요. 이는 이제 화학 업종의 사스비 체크 포인트입니다. 환경 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질, 에너지 관리, 그리고 수자원 및 폐수 관리, 폐기물 및 유해 물질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체크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회자본 쪽에서는 화학 업종은 인권 및 지역사회 관계가 중요한 이슈로 체크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본과 관련돼서는 직원 건강 및 안전이 화학 업종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및 혁신 분야에서는 제품 기획 및 전과정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 쪽에서는 법률 및 규제 환경 관리, 그리고 중대사고 위험 관리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반면에 MSCI라고 하는 평가 기관에서 화학 업종의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쪽에서는 탄소 배출, 물 스트레스, 원자재 조달, 그다음 유해 물질 폐기 관리, 그리고 청정 기술, 그리고 사회 쪽에서는 보건 안전, 화학 물질 안정성, 그리고 거버넌스는 전체 다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그 업종의 가이드라인들 중에서는 사실 화학 업종의 체크 포인트 중에서 생물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지금 MSCI나 사실 사스비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이와 같이 이니셔티브나 가이드라인별로 업종별 중요 체크 포인트라고 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다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거버넌스 쪽을 살펴보면 지금 MSCI에서는 거버넌스 전체를
화학업종의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다루고는 있는데요. 거버넌스에 사실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MSCI라는 평가 자체 성격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MSCI는 기업을 직접 실사하지 않고요. 그리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를 평가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평가 지표에서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내에 많은 거버넌스 관련된 평가 지표나 가이드라인들을 봐도 조직 문화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ISO 26000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에서 이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는 조직 내 다른 핵심 주제들, 지금 ESG에서 얘기하는 인권이나 환경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및 실행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버넌스는 다른 그런 인권이나 환경을 이제 실제로 조직 내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조직 전반에 걸쳐서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조직 문화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 해석을 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거버넌스를 단순히 이사회라든지 또는 기업의 소유 구조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및 실행 시스템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국내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생산을 중단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의사결정은 사실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ESG에 대한 평판과 그리고 관리, 평가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 시스템이고 따라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그 인권 환경, 거버넌스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은 자사의 관점에서 중대 이슈를 파악하고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ESG 가이드라인이나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 그리고 글로벌 리딩 기업 벤치마킹, 그리고 업종별 실사 가이드, 평가 기준, 그리고 원청사나 고객사 요구사항, 미디어, 언론조사, 그리고 법적인 대응사항 등등을 모두 파악을 해야만 비로소 이를 통한 이슈풀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슈풀 구축은 중대성 평가를 위한 후보군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relevance 평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직과 관련된 이슈 풀이 구축이 되고 나면 이 중에서 전략적으로 어떠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그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계량화하고 점수화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또는 전문가 평가, 이 전문가 평가를 할 때는 AHP 분석이나 또는 그 리스크의 발생 빈도나 크기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법들 또는 내부 평가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량화하거나 정량화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이제 중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를 우선순위화해서 기업이 전략적으로 이를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 이슈의 우선순위와 관련돼서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팩트 머티리티와 파이낸셜 머티리티 두 가지 관점인데요. 임팩트 머티리티는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이낸셜 머티리티는 사회나 환경에 의해서 기업이 받는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기업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임팩트 머티리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이낸셜 머티리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기업에게는 물리적인 위험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바로 파이낸셜 머틸리티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이낸셜 머틸리티의 관점은 사실 그 각 나라별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파이낸셜 머틸리티의 중요한 관점인데 반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이 오히려 파이낸셜 머틸리티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대 이슈의 우선순위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처한 환경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그 임팩트 머틸리티와 파이낸셜 머틸리티를 합친 이중 중대성 더블 머틸리티에 대한 관심이 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EU 공급망 실사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이 프레그에서 이중 중대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였고요. EU에 이제 수출을 해야 되거나 EU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이중 중대성을 통해서 기업의 중대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 중대성을 통해서 이제 중대 이슈를 뽑는 방법은 한쪽은 임팩트 머틸리티 그리고 다른 한 축은 파이낸셜 머틸리티라고 해서 양쪽 다 중요한 이슈들을 이중 중대성의 중요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뽑을 수 있는 중대 이슈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대성 평가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 ESG 경영 프레임워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EU 공급망 실사법 초안이라든지 또는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이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을 때 사실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것을 실행하는 그 실행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N 공급망 실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실사의 프로세스를 보시면 먼저 이러한 내용들을 기업 정책에 포함시키고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부정적 영향들을 완화하고 또는 구제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나중에 의사소통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ISO 26000의 사실 프로세스와도 거의 동일합니다. ISO 26000 프로세스를 보시면 처음에 이제 경영자가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요성 평가의 프로세스인데요.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핵심 이슈를 찾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이를 전략적으로 실행하고 그리고 이 실행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의사소통하고 이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검증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나온 많은 그 ESG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모두 다 이런 ISO 26000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업의 저희 이제 ESG 담당자분들이 최근에 나온 여러 ESG 문서들이나 또는 내용들을 대응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떠한 이슈를 대응해야 되는지에 사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EU 공급망 실사법 초안에도 그렇고 기존의 다른 이니셔티브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떠한 이슈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ESG를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활동은 이해관계자를 중시하는 기업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전략적인 활동입니다. 또한 공급망 실사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한 활동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세계의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기회 요소로 삼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서 얘기하는 G는 이사회뿐 아니라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및 실행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SG의 중요 이슈는 각 개별 기업 단위별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는 경영 시스템에 내재화하여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